한 주간 이슈가 됐던 인터뷰를 정리하고 복습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처음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그 조국혁신당의 인재 1호 신장식 변호사예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어제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창당 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올까요?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이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조국신당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두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살짝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 두 당의 연대 구상은 어떤 걸까요? 어제 회동에 함께한 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1호 신장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당직은 안 맡으신 건가요? 아니요, 엊그제 대변인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네. 신장식 대변인 이렇게 네, 뭐 편할 대로 부르십시오. 당직자들은 저를 이론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뭐 이론님 하니까 좀 어색한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이 총선에 임하는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어제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렇죠. 일단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에, 그러니까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 따로 간다면 연대냐 독립이냐 요렇게 좀 네, 나누어 볼 네, 수 있었죠. 네. 근데 일단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거는 이제 끝난 이야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연대냐 별개냐 음. 어떻습니까? 따로 또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따로 또같이?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쨌든 어. 선거에서 그 비례 투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구에서의 1대1 구도를 깨는 지역구 출마는 없다. 아, 민주당이 후보 내면 조국혁신당이 안 내고, 혹시 조국혁신당이 내게 되면 민주당이 안 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마감 단계, 종료 단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에서 무슨 뭐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한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논리적 가능성은 남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굉장히 험지 내지는 사지라고 하는 곳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뭐 그냥 당당히 앞에 나가서 사지든 험지든 가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미 공천이 종료돼서 본 게임이 사실상 시작된 곳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랍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지역구 방침이 될 거고요. 지역구에서 1대1로 경쟁하는 건 없다 이 말씀. 없다. 그렇습니다. 1대1은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 후보가 경쟁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례 경선에서는 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라인업을 잘 보시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단일 전선은 어제 사실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같이 승리해야죠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라인업 보시고 야무지다, 괜찮다 싶은 데를 각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지민비조라고. 그게 뭐예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달라. 그렇게 역할 분담하자. 민주당 지지표에서만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다. 제로섬 네. 게임이 아니다. 그 이상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지역구에서 누구 찍겠냐. 누구 찍어요? 조국혁신당 찍으러 네. 나온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는 누구를 찍겠습니까? 아, 민주당 찍을 거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 연대는 아니라도 이건 느슨한 연대다. 뭐 이건 인정하시는 시너지가 거네요. 있는 것이다. 연대라는 말로 딱 정리하면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 따로 또 같이 협업이다. 역할 분담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어제 장면을. 근데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선 신장식 변호사님 친정이기도 한 정의당. 네. 지금은 이제 이름이 녹색정의당이죠. 네. 녹색정의당에서는 어제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인해 공정이라는 가치에 거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1등 공신이다.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고 나설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조국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하더니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부정의 아이콘과도 선뜻 손잡는가? 이렇게도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자 오만이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국면을 국민들의 선택을 국민들이 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국민들이 볼 것 같아요. 정의당의 착각이자 오만이다. 예. 왜 저는 이 정당에 대해서 논평을 할 때 그 정당을 향해서 플레이어를 향해서 논평하는 것도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넘어서서 그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거나 또는 국민들을 그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공박하는 형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네. 정의당은 좀 알겠어요.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근데 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합치면 대한민국 과반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비례정당 어디 뽑겠느냐 이 이걸 여론조사 보면,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과반 가까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정의당의 저런 독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저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게.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사과를 하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입니까? 윤석열의 강입니까? 저는 윤석열의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 지금 현재. 사과 한 알 10,000원을 조국이 만들었나요? 예. 의사들이 국민들 곁을 떠나는 거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또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2,000명 의대 정원을 위해서 8,000명 의사들 면허를 박탈하겠다. 조국이 했습니까? 윤석열이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건너야 될 강은 네. 조국의 강이 아니라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입니다. 자, 뭐 이왕 반론을 네. 제가 제기하는 김에 네. 방탄연대다라는 비판도 어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왔던가요? 이 부분은 뭐라고 답하세요? 그거는 뭐 만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대법 판결을 어떻게 국회에서 방탄합니까? 사실관계가 달라요. 지금 조국 대표는 예. 대법 판결만 남기고 있습니다. 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방탄을 합니까? 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부는 이 바람은 민주당 비례표만 나눈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 이제 그만큼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을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고 조국혁신당 그래서 한 12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장면 이걸 두고 이제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뭐 손을 맞잡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 건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협력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요일에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좀 중요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이랑 협력 관계다, 뭐 동맹 관계다 이런 네. 표현을 꾸준히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포지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있었거든요. 대선 조국 사태에 과정에서. 대해서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표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요일 상황도 짚어봐야 되는데 그때 조국 혁신당이 창당대회를 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창당대회를 했는데 시간이 같았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오후 2시에 했고 네. 조국 혁신당은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에 했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위성 정당이죠.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 갔습니다. 이 얘기도 역시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보내가지고 네.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네요. 마치 이제 네. 외교관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언들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쪽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떤 관계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동전선 구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가장 이번 총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총선의 정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심판론 안에서 전선을 쭉 짜고 이 전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일종의 협력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고 또 뭐 다른 그 야권 세력들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비례위성정당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의석수가 좀 그 위성정당끼리 그러니까 위성정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핵심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네. 조국혁신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체 의석은 같이 이제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거는 실제로 의석을 조국혁신당이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올해부터 만약에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의석수가 필요할 때 네. 연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류 쪽에서 일부 인사들은 조국혁신당 의석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많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네. 의석수가 뭐 추정으로 이제 뭐 9% 10%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네. 그것만큼은 안 가고 마지막에 이제 총선 당일이 다가오면은 양당으로 다 결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대 네. 정당으로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실제로 그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이 적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에 이어서 하자면 이제 지민 비조에서 지역구는 뭐 민주, 비례는 조국혁신당.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표를 결국 조국혁신당과 나눠가는 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장식 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표를 나누는 게 아니라 투표를 안 하려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끌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도 확장성 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네. 민주당 주류에서도 다 그거는 긍정을 하는데 근데 신장식 대변인이 하는 표현이랑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해석으로는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쵸. 네. 그 지지자들이 숨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도층보다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숨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잘 안 하고 있다. 네. 그 지지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못 찍겠는데 네. 그럼 다른 정당 어디 찍지?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보수 성향의 정당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럼 결국에는 숨어버릴 수 있었던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을 조국혁신당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포지션이 중도 쪽의 그 확장이 아니고 이제 강성 야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잘 못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아예 민주당 너무 약해하고 외면을 하다가 조국혁신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 측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중도 확장 전략은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네. 정권 심판 선거고 그래서 양쪽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싸우는 선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보다는 지지자들을 어느 쪽이 잘 결집시키느냐, 어느 쪽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 자체가 조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네. 우리 지지층 얼마나 데려올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건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탈당 여부였는데 결국에는 잔류를 했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탈당을 했잖아요. 네. 이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궁금한데 일단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전날 뭐 이낙연 대표도 만난다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하루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왜 최종적으로 남게 된 건지 뭐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는 만났고 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얘기들을 좀 주고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쪽이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미래 쪽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탈당하겠다. 탈당은 하겠다. 네. 그리고 같이 가자. 뭐 이런 표현도 썼다는 거예요. 이건 다 네. 새로운 미래 쪽 주장인데 그런데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겠다. 이 표현은 안 썼대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가자가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제 민주연대라고 해가지고 뭐 서른 의원이나 지금 네. 홍영표 의원도 그제 탈당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합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쯤에 가가지고 그 새로운 미래랑 연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두 개의 텐트가 쳐지고 이 네. 텐트가 좀 연대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탈당까지 번복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밤 사이에 그러니까 저녁까지도 그날 저녁까지도 그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아마 밤에서 넘어가는 뭐 새벽 사이에 결국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사실 흐름 자체는 조금 탈당 쪽에 무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뒤집은 그런 그림도 있고요. 사실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뭐 세 차례 자신들이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뭐 예전에 뭐 윤영찬 의원 사례라던가 아니면 또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네. 조웅천 의원 등 뭐 사례라든가 이원욱 의원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 왜 임종석 전 실장은 남았느냐? 네. 뭐 몇 가지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신당들이 썩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당선은 어렵고 비례대표 소수 의석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예전으로 치면은 그 호남에서 그러니까 20대 총선이었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도 많이 당선이 됐는데 그런 그림까지는 그리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해봐야지 겨우 해봐야 잘 돼야 지역구에서 한두 석 정도 가져오거나 말거나고 아니면 비례 의석인데 네. 그럼 나머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이 당선 안 되게 하는 역할이 거의 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삼자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경우가 향후의 행보에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을 했을 텐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은 네. 이건 주류 쪽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민주당 당원들은 후보보다는 당의 승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천 파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류의 의식이지만 네. 공천 파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총선에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지는 뭐 국민의힘한테 패배하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엔 결집을 하게 될 텐데 이 와중에 이 승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배신자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총선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 총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네. 물론 뭐 총선 패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나중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버티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적어도 뭐 지도부가 교체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정치사로 보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당내에서 그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갔다가 돌아오기가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비명계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당내에는 어쨌든 총선에 이기든 지든 간에 친명계 위주로 재편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친명계 의원들이나 후보들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비명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친명계 압도적인 다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복당 문제가 굉장히 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을 텐데 네. 바른정당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 교섭을 할 때도 사무처 직원들을 뭐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요청들을 하면서 굉장히 교섭들이 어려운데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에서 일부 세력이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좋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진짜 민주당이 아니고 가짜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안이랑 밖이랑 나눠서 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첫 번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 중성동 갑 네. 지역에 나왔잖아요. 원래 임종석 전 실장이 준비하던 지역구 거기에서 도와주느냐 마느냐거든요. 그게 1번 척도인데 네. 왜 그게 좀 일단 중요하냐면 배경도 살짝 말씀드리면 서울 중성동 갑 같은 지역구는 네. 임종석 전 실장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나오려고 했던 건데 네.
자신이 16대 17대 때 했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네. 원내대표한테 3선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동구청장이 정원호 구청장인데 이 구청장이 임종석 전 실장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 구안에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임종석 전 실장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네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안 도와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 비토를 하면은 전현희 전 위원장은 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은 치료 중이다. 뭐 족저근막염 뭐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막 실시간 조회수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병인지. 네. 저도 물어보니까 족저근막염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임종석 전 실장 쪽에서. 근데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는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예, 예, 거니까 예. 이것도 네.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임종석 실장 얘기는 했지만 이제 홍영표 의원은 결국은 탈당을 선택을 했고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서 뭐 민주연대로 뭐 당명을 교체하거나 향후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겠다 했는데 이거는 좀 방향이 있을까? 예전에 왜 삼각연대처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박수몽 기자가 안에서 밖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미래의 움직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새로운 미래의 상황도 예전에 원칙과 상식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네. 친문계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홍영표 네. 의원 친문계 자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로 대표가 되는 새로운 미래가 있는 형태고 네.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이나 뭐 후보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병헌 전 수석 지금 서울 동작 갑 지역구에 나와 있는데 네. 탈당해서 지금 출마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소속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새로운 미래로 안 넘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동작을 해 있었던 이수진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의원들도 지금 어디 입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당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못 가는 민주당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칙과 상식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낙연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는 건 싫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교섭을 하기도 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완욱 조홍천 의원은 오히려 개혁신당으로 남게 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다 흡수하는 역할을 홍영표 의원이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은 만들어 놓은 당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플랫폼으로 쓰는 거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들어가서 민주연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세력들을 다 데려오면서 하면서 이제 민주연대로 또 교체하는 그러니까 네. 다 이 집합시키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방향도 있고 만약 이름 바꾸는 게 좀 실무적으로 어려우면은 뭐 민주연대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걸 또 분과로 만들 생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민주라는 이름을 어떻게든 넣겠다라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민주당이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라는 표현을 좀 아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총선 이후에도 그럼 계속 그 움직임이 갈까요? 이제 진짜 민주당이라는 거를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네. 향후의 상황은 정말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좋다고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강화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강화될 정도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삼지대는 대부분 네. 굉장히 부진했을 겁니다. 부진했기 때문에 세력 자체가 약화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이 어렵다, 그쵸. 총선에서 쉽지 않았다, 만약 뭐 좋지 못한 성적을 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당내에서 비명계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내부 그 노선 투쟁 내지는 그 힘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총선 패배가 있으면 거의 아마 지도부가 버티기 어려우니까 더 빨리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네, 돼서 네. 내부 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징이 워낙 180석이라는 거대 자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천 자극이 좀 더 크다곤 하는데 특히나 민주당에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해서 뭐 지금 국민의힘에 간 경우도 있고 뭐 새로운 미래 간 경우도 있는데 워낙 근데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영등포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 표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좀 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야권표가 나뉘기 때문에 네. 아까 뭐 전병헌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3자 구도가 조금 예상되는 곳이 몇 곳이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닌데 동작갑 같은 경우에 현역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있고 여기 이제 장진영 후보가 있는데 전병헌 의원이 뭐 무소속일지 뭐 새로미래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자로 나뉘는 거고 김영주 부의장이 있는
영등포 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이 가잖아요. 그럼 또 3자로 나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나오는 화성정 같은 경우에 그쵸. 뭐 서른 의원이 나오는 뭐 부천을 이런 데가 다 3자 구도로 나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3자 구도로 나뉜 데가 대부분 다 민주당세가 강한 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로 우리가 노려볼 만하겠다. 그래서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부천을 거의 다 공천을 못 하고 있는데 부천을만 현역 박성중 의원을 갖다가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서른 의원이 나오면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상원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를 했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되게 민주당세가 강한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해볼 만하다. 우리가 울산을 다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그거를 좀 더 많이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는 측면이 있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 들어봤을 때는 네. 그 동작갑 좀 쉽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김병기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는 여론조사도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기는 조사도 있고 지는 조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보니까 뭐 1대1 구도에서 조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병헌 전 수석이 여기서 그 3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뭐 1, 2%, 2, 3%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뭐 크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 민주당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당세가 지역은요? 굉장히 강한 네.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경기권이나 뭐 인천권 이런 데는 워낙 강하니까 거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엠브레인 리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에서 이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37%, 민주당 29%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외 뭐 조국신당 7%, 개혁신당 3% 이렇게 나타났는데 민주당이 11주 만에 29%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추세를 보면 격차가 아주 조금씩 벌어지고 조국 혁신당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네. 전문가들 사실 좀 당내든 밖이든 물어보면은 그냥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양당 지지율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도 정권 안정도 비슷하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지민비조 얘기도 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전문가분들이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MBS 조사 같은 거 보면은 지역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 하면 동률이고요. 비례대표는 심지어 더불어민주연합이랑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있고. 이렇게 당 수치만 보면 민주당이 29%로 떨어진 것 그렇죠. 같지만 조국혁신당 같이 놓고 보면 그렇죠. 비슷한 수준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약간 지민 비주로 돌아오면 이게 되게 먹히는 전략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좀 인재 영입 인사나 보면은 반검찰, 뭐 검찰 개혁 이런 게 좀 메시지가 강한데 네. 이게 원래는 그 친문들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에 좀 실망한 과거의 친문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가서 지역구를 누구 뽑겠느냐. 그럼 당연히 이거 민주당 뽑지 국민의힘 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지금 되게 좀 착시가 있는 거지. 다시 이제 공천 마무리되면은 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양당에서 보면은 양당 공천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진짜다.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비례대표 공천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선대위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정말 양당 다 선거 모드로 가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잡음도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혁신을 한 셈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조용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혁신을 못한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냥 똔똔이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진짜고 그때부터 지지율을 봐야 된다는 게 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민주당 주류 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 이제 분석 같은 거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3월 되면은 상황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꾸준히 했었잖아요. 그런 기조를 계속 실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 되면은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하고
제가 또 최근에 만나서 들어봤을 때는 네. 이제부터는 반격 챕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글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다음에 뭐 비판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간에는 사실 한참 공천 파동이 시끄러울 때는 그냥 특별히 내부를 비판하진 않았는데 뭐 그제 발언 같은 거 보면은 유세 가서 했던 발언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강병원 의원이 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한테 패했거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김우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더라. 이런 것들이 뭐 당원의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이 공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언론 비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상황을 뒤집을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제 포인트는 왜 그럼 지금 하느냐 이런 건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2월 달 기간은 집도의가 수술을 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를 혁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기간이니까 네. 수술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때 이렇게 내부 비판에 대해서 맞서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싸우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 정리, 공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라고 하고요. 인상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대변인도 6명, 네. 부대변인 12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우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곳곳 다니면서 이제 유세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세 다녔던 흐름도 보면은 첫 장소가 종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영등포 갑, 그 김영주 부의장 지역구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천이에요. 그 황희 의원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종로는 그 곽상원 후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친노 지역구로 간 거고 네. 김영주 부의장 지역구는 이제 일종의 이제 떠나는 사람 변절자 요걸 부각하기 위해서 간 거고 네. 세 번째로 간 곳 양천은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네. 장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 대표 측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내부의 이 사람들 우리 비명계도 다 아우르고 있는 거다. 이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정권 심판론 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행보들 보면은 그저께였죠. 이제 그저께 간 곳이 양평이거든요. 네. 그 양평 가서는 뭐 양평 고속도로 의혹 요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안 갈 거예요. 네. 천안은 이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뛰고 있는 지역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류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자신들은 그런 물리적인 벨트 말고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를 띄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간 건 양평 고속도로, 네. 그 양평. 그다음에 천안에는 그 최상병 의혹 관련된 네, 국방부 네. 차관이 뛰고 있는 전 국방부 차관이 뛰고 있는 지역. 음. 요런 것들 강조하면서 네. 움직이겠다는 거고 이 얘기도 결국 아까 한 모든 얘기랑 연결이 됩니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민주당 얘기는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윤여준 전 장관이에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어느새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거대 양당의 공천 상황 쭉 보시면서 지금까지의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하자는 공천인지. 뭘 하자는 공천인지요? 예. 아니 도대체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이 선거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지 성격도 부여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그랬다고 알려졌지만 거의 손을 안 대고 왔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조금 지난 다음에 조금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특별히 뭐 논평할 게 없죠, 뭐. 국민의힘 별로 논평할 게 없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사당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지금 양당 모두 네. 점수를 아주 그냥 팍하게 주시네요. 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 현역 의원이 탈락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 비명계 인사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이점이 됩니다. 그중에 몇몇은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던 그분들 지역구예요. 아마 감점의 벽을 넘지 못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선거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든 어떻게 운영하든
이재명 대표의 속생각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속생각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친위 세력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을. 목적이 왜 그러는지는 뭐 자기 사법 처리에 대한 대응 때문에 그렇다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면 저게 민주당이라는 게 굉장히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 민주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죠 역할을 했던 정당이잖아요. 예. 거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을 또 배출했습니까? 그럼요. 그런 당을 맡은 사람치고는 저렇게 공천해도 되나? 예.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혁신 공천이고 주류가 자기들은 물론 그렇게 혁신 공천이라고 하겠죠. 명분을 내세우겠으나 예. 뭘 어떻게 혁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얘기를 해야죠. 그럼 무슨 폐단이 있어서 어떻게 고치려고 그런다. 근데 거기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설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자기 친위 세력화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전통으로 봐도 정말 저건 불행한 일이에요. 아까 출연하셨던 김성환 의원, 이분 전략공관위원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원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된 시스템 공천이었던 것이다. 당원들이 보기에 이분들, 이 비명계가 정권과 싸우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도 다른 얘기 할 거리요? 네.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면 뭐 공천 심사 기준을 명백하게 밝히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공천 탈락시킨 사람 설명도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당의 그 공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예.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된 이 케이스입니다. 그 지역의 현역이 홍석준 의원인데 홍석준 의원은 이거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거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유영아 변호사.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분의 그 지적이 옳은 지적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볼걸요. 예. 윤 대통령이 왜 그럼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정이야 뭐 있겠죠. 어떤 사정일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두 분 사이에 뭐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은 뭐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인기도 뭐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고 그렇죠. 또 뭐 이 국민의힘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곳이니까 당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글쎄요. 그게 뭐 그분이 그 변호사 그분이 뭐 얼마나 오래전부터 정치의 뜻을 두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했다는 것만으로 공천을 받은 것처럼 비춰지는 건 저는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홍석준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자 유영아 변호사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커서 단수 공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 경선 치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깔끔하게 그렇죠. 이 얘기도 명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잡아서 했으면 뭐 자연히 그렇게 지지도가 높으면 뭐 경선에도 충분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경선하면 훨씬 더 떳떳했겠죠. 그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이 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뭐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선도 안 치렀다? 안 치렀다고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전 뭐 잘 모르겠는데 어허. 그 여론조사를 또 어떻게 했냐 봐야 되는데 뭐 그 지역은 어차피 뭐 공천지면 당선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데니까 뭐 큰 변화는 없었겠죠. 뭐 해도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밟는 거하고 안 밟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지금 양당 대표들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리더십이랄 게 있나요? 오늘 너무 시니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이죠. 선거 끝나면 비대위원장 임기 끝나잖아요. 네. 본인은 이제 끝나면 바로 당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출마도 안 했잖아요. 뭐 잠깐만 유학 간다는 뭐 얘기도 유학 있고 간다는 설도 있고 또 뭐 국무총리로 갈 거라는 설도 있는 모양이 되는데 어디로 가든 하여간 이제 본인은 현실 정치 몸을 담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뭐 지금 글쎄 그냥
자신의 그 지금 사법 처리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예. 이른바 방탄 뭐. 예. 예. 여기에 지금 전부 신경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아.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을 하는 거라고 국민의 눈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그게 무슨 국가의 장래나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개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위 세력 만드는 거라고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한테. 본인 뭐 아니라고 해도 지금 그렇게 그렇게 비춰지지 비춰지는 않느냐. 거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이후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미 뭐 정치인 됐는데. 본인이 뭐 끝나면 조금 더 먼 전망. 떠난다고. 예? 장기 전망. 장기 전망은 하게 달렸죠. 뭐 이번에 한동훈 대표 이제 비대위원장은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식을 심어줬잖아요. 우선 용모도 정치인들하고 많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정치적인 기성 정치인들하고 화법이 달라요. 아니 근데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는 그래도 여의도 사투리 많이 쓴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은 적응을 하는 거지만, 예. 그러나 본인 그 특유의 논리도 있고 그 짤막짤막하게 명쾌하게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기성 정치인하고 참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참신하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이상의 자질은 아직 안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왕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했으면 먼저 정치적 야망을 저는 가졌다고 보는 것이고, 야망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려면 이제는 빠져서 어느 직책을 맡든 경험을 더 쌓아야 돼요. 경험을 더 쌓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자기 검찰밖에 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검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게 덥고 두터운 성벽이잖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덥고 두터운 상명하복의 수직적 구조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통치하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다양한 경력을 쌓는 그 과정이 한동훈 장관한테 반드시 그러니까 필요하다. 민주주의 훈련을 공화주의 훈련을 좀 많이 더 해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선거에 나와서 뭐 국회 경험이 좀을 쌓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면. 근데 저는 이번에 안 나오는 건 현명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윤 대통령하고 관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정치권에서 빠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윤 대통령의 관계가 절대 원만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총선 후에 계속 정치권에 머무르게 되면 됩니다. 두 개의 태양이 떠버리는 두 개의 권력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좀 차기 권력이 되는데. 차기 권력. 현재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 현재 권력이 이걸 눈뜨고 볼 리가 없어요. 네, 윤여준 전 장관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제 양당 공청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했어요. 국민의힘 바뀐 게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 같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총선 불출마는 잘한 선택이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상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또 눈에 띄는 게 유영하 변호사 대구에서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그 전부터 대구에서 뭐 달성을, 수성을, 서구갑 뭐 나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역구가 계속 약간씩 바뀌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당내 기류를 물으면 다 받을 것 같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에 받을 것 같다는 게 좀 대체적인 의견이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무슨 행사를 나오면서 계속 요즘에 정치적 친박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반대로 내 최측근은 유영하 변호사뿐이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상황 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여러 차례 만났고 직접 뭐 달성군 사저까지 가서 만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때는 보통 축하단이나 꽃바구니만 보내는 게 상례인데 직접 전화까지 하고 굉장히 예우를 좀 극진하게 하는 모양새였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들 당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에 무조건 받는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 놀랍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고요. 특히 유 변호사가 신청한 대구 달서갑이 계속 보류 주력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이번에 이 봐라 보류를 남기는 이유는 이제 이런 뭐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 뭐 혹은 왜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해 주냐라고 봤을 때 역대 보수 정당 대통령 중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대구
보수의 이제 가장 핵심 지역인 대구에 대한 좀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네.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를 찾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대구 TK 쪽의 민심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로 보다 혹은 대구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나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안정적이다. 말만 해도 대구 의원들도 지금 좀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네. 실제로 지지율이 50% 밑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대구에서도. 근데 네. 요즘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60% 수준이 나오고 네. 이번에 그래서 대구 의원들 들어오면 뭐 당연히 이제 신경 쓰는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 간판만 알면 거의 다 되는 곳이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가 나와서 조금 신경이 쓰여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선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경북 경산 여기가 이제 최경환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 혹은 걱정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역 윤대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 지지율 조사에서는 대부분 최경환 전 장관이 우세하고요. 이분이 뭐 경북 경산에서 엄청 오랫동안 기반을 쌓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북 경산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조지현 전 행정관이 그냥 대통령실 행정관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 메시지 팀장을 했었고 당선인 시절에도 메시지 팀장을 했던 측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혹은 조지현 전 행정관한테 뭐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후보 정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이 워낙 이제 공천 파동이 시끄럽기 때문에 좀 주목을 못 받은 면도 네. 있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좀 공천 때문에 잡음이 있었어요. 강남병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우선 추천한 것 두고 이제 시끄럽잖아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파묘 공천 이렇게도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으로 네. 뭐 출마하겠다고 했고 뭐 방금 말씀하셨던 유경준 의원 그리고 아까 유영아 변호사 지역이었던 홍석준 의원이 이제 그쵸.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빨리 좀 정리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에서는 일단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라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강남 서초 너무 텃밭이라서 이걸 2번 연속 받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유경준 의원이 좀 이례적으로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 네. 바로 공관위가 잘못된 수치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공관위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유경준 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 제기하면 바로 수치 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나왔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워딩을 보면 뭐 탈당하면 복당 없다. 시스템 공천 반발하면 재배치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니까 바로 하루 만에 원래 홍석준 의원이 이의 신청하고 굉장히 반발을 세게 했었는데 네. 바로 수용을 했어요. 이게 당내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막말 이런 것도 굉장히 경고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강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먹히는 분위기라서 반발이 그렇게 민주당만큼 오래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이어서 하면 민주당은 이제 공천을 놓고 봤을 때 좀 너무 거칠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물갈이를 해도 되는 시점인데 너무 이제 그 비명 학살 이게 너무 주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때요? 실제로 그 친명계 쪽이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은 비명계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맞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류 쪽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 쪽에서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해서 주류 쪽 얘기를 해드리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발언이기도 한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당의 그 당심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예로 드냐면 초기에 호남 쪽의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민영배 의원 빼고는 네. 거기도 역시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네. 있죠. 민영배 의원 빼고는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교체가 됐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게 개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잘 열심히 안 싸운 사람,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은 잘 열심히 안 싸운 사람, 윤석열 정부랑 안 싸운 사람은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가지고 주류 쪽에서 하는 얘기는 비명계들이 내부로만 싸우지 윤석열 정부 바깥이랑 싸우는 거는 뭘 했느냐 이런 네. 비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교체가 된 것뿐이지 이건 뭐 친명 비명 그런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물론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공천 과정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증 과정 자체에서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김병기 그쵸. 사무부총장 네. 그 지역구에 아예 검증 자체에서 탈락해가지고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류 쪽에서도 사실은 일종의 반성이라고 할까요? 뭐 후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만뒀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최근에도 많이 하거든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만두되 초기에 그만뒀어야 된다. 초기에 불출마를 시키고 임종석 전 실장도 초기에 빠르게 컷오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 조정만 했으면은 네. 반발이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몇 명 아주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불출마 내지는 뭐 컷오프를 못 시킨 거, 네. 그다음에 순서상으로 질질 끌었던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3월부터는 상황 반전된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그런 네. 점을 좀 더 주목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양당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본격적인 선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가 안보와 대공 분야 관련한 공약들을 잇따라 내놨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친북 성향 가진 분들 국회 입성하는 거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서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전략인 건지 어때요? 대공 수사권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여당에서 계속 있던 주장이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럴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업무를 이제 경찰에 넘기고 이게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졌느냐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마리 토끼 잡는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 보수층의 염원 같은, 그러니까 염원이라고 말하면 이번에 시행됐으니까 좀 그런데 다시 이거 좀 문재인 정부 때 이상하게 했다.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비례정당은 종북 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이 가져와야 해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승리 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부쩍 총선 승리 후에 뭐 총선 지나고 나서 뭐 이런 류의 메시지를 이제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거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소속 출마자는 총선 후에 복당 없다. 아니면 총선 이기면 경기북도랑 서울 편입 원샷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후에 약속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도 보면 뭐 한동훈 위원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네. 요즘에 좀 당내 분위기가 총선 그래도 우리가 좀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끝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도 이제 사석에서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나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정치인 루트라는 거는 외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유학설 같은 건 사실 보도도 돼서 한동훈 네. 위원장이 정식으로 반박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대권을 가도를 걷지 않겠냐. 근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서 차기 대권 주자가 벌써 두각을 나타내기 너무 빠르다. 이런 좀 이게 대체적으로는 이게 전망은 제일 큰 의견이고 네.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기존의 정치인하고는 계속 좀 다른 해법, 다른 식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기존 소식을 따르지 않을 것 같다. 비대위원장 임기가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왜 관훈 토론회에서도 총선 승리하면은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선에서 이길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를 하든 뭐 아니면 뭐 정부 무슨 보직을 맡든 뭐 여러 가지 얘기, 총리나 뭐 다른 장관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서 뭔가 차기 대권을 노릴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얘기하신 거에 좀 붙이면은 네. 어제도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가가지고 전통시장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인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처럼 뭐 왕이 되셔가지고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정조대왕처럼 펴주세요.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왕이 되라는 게 이제 네.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차기 권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기 권력으로서 이제 왕이 되는 이 얘기인데, 근데 이제 모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게 좀 역사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항상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론 뭐 조선시대 예전에 이제 왕조시대 보면은 왕이 있고 세자가 있으면은 세자들은 언제나 위태로웠다는 거예요. 세자의 자리는 언제나 위태롭고 세자가 살아남는 경우는 왕을 이제 일종의 배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멀리 나가 있다가 뭐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런 그림인데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유난 갈등이 한번 폭발을 하고 이걸 완전히 상처가 화학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동맹을 그쵸. 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 다음 단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총선을 패배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선택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건데 모든 걸 해야 되는 와중에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윤한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다시 하는 거고 만약 총선 승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유학 얘기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나왔던 게 잠깐 빠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데 네. 그 기간 안에 대통령이랑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많이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기존의 문법대로는 잘 안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부도 결국 총선 끝나고 나면은 내부 권력 투쟁을 하게 될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도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뭐 비유하자면 왕과 세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립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1인자와 2인자의 싸움이 치열해지거나 아니면 조용해지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여준 전 장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와 이제 손잡은 점을 두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대표 이번 주에 경기 화정을 출마를 선택을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반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화성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니까 네. 이제 그런 점을 노려서 가는 것 같고요. 좀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어낸다면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동어 반복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가 그러니까 당선을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혁신당의 이름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실 이제 당의 지원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 하나 가지고 득표를 얼마까지 내느냐 그 수치가 꼭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수치로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3당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예고했던 빅텐트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양당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다른 당을 찍고 싶지만 그 당들조차도 쪼개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몰리기도 어렵고 네.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의석수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지금 4석이 있긴 한데 네. 이 4석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 더 네. 들어올 만한 의원들이 보이지 않고 차라리 새로운 미래는 의석수를 더 확보할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데 네. 그조차도 지금 녹색정의당을 겨우 앞설까 말까 수준이에요. 6석이거든요. 녹색정의당이. 그러니까 3당들은 아마 이제 잘 몰라서 못 찍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민주당 경선 하나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경선이 하나 있어서 박용진 의원이랑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박용진 의원의 굉장히 큰 위기이자 굉장히 큰 기회다 이렇게 평가들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선을 붙일 때 현역 의원들한테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구조를 짤 때 현역 의원들이나 기득권들을 좀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3자 경선을 많이 씁니다. 왜 네. 그러냐면 3자 경선을 하게 되면은 1등이 통상적으로 아주 강력한 후보면 거기서 뭐 결선으로 50% 이상 이겨가지고 올라가겠죠. 근데 못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이 얘기는 과반까지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등, 3등 합쳐서 50%가 넘어가고 1등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 40% 나오겠죠. 네. 그럼 다시 결선을 가게 되면은 2등, 3등 표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득권을 뭐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연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2, 3등이 뭉쳐가지고 과반이 돼서 1등을 이겨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3자 경선 구도이기도 하고 여기에 네. 더해서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뭐 거의 뭐 그냥 한 60% 정도 이상을 또 받아내야 되거든요. 감점 때문에. 네, 감점을 고려를 하면요.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경선의 과정들이 친명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 이기고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당내에서 확실한 비명계의 그 대표 주자로 내부에서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양당의 공천 상황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